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AWS의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라는 역할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스프링 캠프 2025에서 아마존 Q 디벨로퍼와 함께하는 생성형 AI 시대 헤쳐나가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를 해봤고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지금은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커리어의 시작은 개발자로 삼성전자라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좋은 회사고 좀 유명한 회사지만 되게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좀 많이 갈증을 느꼈고 제가 창업을 했다가 대차게 말아먹지는 않았고요. 저 혼자만 말아먹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저기 삼성전자로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자바 개발 그리고 뭐 백엔드 개발, 프론트엔드 개발, 뭐 iOS 개발, 웹 개발, 안드로이드 개발, 스타트업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금형 개발, 뭐 회로 개발 이런 거 같이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다시 개발자로 돌아왔고 이제 어떤 일을 좀 할까 하다가 AWS라는 회사에서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일들을 많이 접해봤고 이제 그 경험으로 지금 AWS에서 제가 일한 지는 약 한 3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AWS 입사를 하고 다시 내가 개발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솔루션즈 아키텍트라는 일은 개발자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코딩,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일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영업적인 마인드가 많이 들어간 롤이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SA가 가서 뭐 아키텍처도 좀 봐드리고 비즈니스 로직에 맞는 솔루션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추천해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 1,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내 커리어는 이제 개발자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AI 코딩 같은 게 다시 등장하면서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좀 이런 일들을 접하게 되고 제가 좀 나서서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오게 됐고요. 많이 저도 개발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 이런 좀 발표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AWS가 뭘 하는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제가 이 장표를 원래는 AWS 발표할 때 굉장히 좀 거만한 얘기입니다만 안 넣었었는데 제가 작년에 어디 갔다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모 회사에 굉장히 엄청 큰 대기업류 회사에 가서 저희 회사 전시를 했는데 AWS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한 반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더 해야겠구나. 이제 클라우드랑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구나 해서 이 장표를 넣어봤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회사고요. 뭐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제 아마존닷컴이라는 미국의 쿠팡 같은 회사 원래 원조죠. 그런 온라인 커머스 사이트에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을 때 이제 서버 같은 것들을 많이 사놓고 행사를 진행을 하고 그거 끝나고 나서 이 서버가 많이 놀고 있어서 돈이 아깝네 라는 아이디어로 출발을 했던 게 저희 AWS라는 서비스고요. 어떻게 보면 아마존닷컴이라는 회사의 어떤 자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AWS랑 아마존닷컴이랑은 뭐 물론 같은 회사입니다만 좀 내부적으로는 뭐 닷컴 저희는 뭐 웹서비스 이렇게 나눠서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회사고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개발자 행사라던가 이런 것들에 AWS 코리아 차원에서 많이 참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는 개발자 여러분들에게 많이 친숙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솔루션 혹은 뭐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개발자 입장에서 이 회사를 입사를 하고 나니까 저랑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개발자 출신이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개발자들한테 저희가 AWS가 다가가서 뭐 이런 게 있고요. 이걸 쓰시면 좋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많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나오는 뭐 AWS 쓰라니까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뭔가 회사 차원에서 개발자 프렌들리하게 일을 많이 저희가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입사하고 나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좀 투자라던가 저희 회사가 저희 돈 준 거 처음 봤거든요. 이런 거 진짜 잘 안 해요. 근데 돈 주는 거 저 처음 봐서 좀 놀랬고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그 스프링 한국 유저 사용자 그룹이라는 거를 통해서 오셨는데 AWS도 비슷하게 KRUG라고 해서 사용자 유저 그룹이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뭐 슬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밖에 나가셔서 뭐 가입하시고 뭐 채널 참석하시고 상품 받아가시는 것도 있으니까 좀 이따 말씀을 또 드리고요. 뭐 요렇게 회사에서 혹은 개인이 AWS를 쓰시다가 공식적인 창구가 아니라 뭐 내가 좀 궁금한 게 있다거나 했었을 때 이런 KRUG를 이용을 하셔갖고 말씀을 주시면은 이제 여러 사용자분들께서 답변을 주시거나 하는 어떤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한 5분 지났는데 본격적으로 현대 소프트웨어의 개발 패러다임이라고 썼는데 현대라고 하기엔 너무 넓고요. 과거 한 2년을 저희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한 3년 전쯤에 우리나라 혹은 우리 개발하시는 분들의 어떤 제일 큰 화두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실까요? AI 등장하기 전에 뭐였냐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였어요. 다 쿠버네티스래요. 저희 입사하니까 저희 내부적인 회사의 모든 직원분들이 너도 나도 쿠버네티스, EKS, 뭐 CNCF 이런 거 다 한다고 난리였어요. 근데 쏙 들어갔습니다. AI가 나오면서요. 그래서 진짜 많이 바뀌었고 과거 3년 대비 3년 전 여러분의 코딩했던 거를 좀 떠올려 보시면은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줄여보자면 AI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런 재미없는 장표. 당연한 얘기입니다. AI 코딩의 어시스턴트 사용률이 75%까지 확대될 것이다라는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와닿을 만한 얘기들을 드리면 우리 오픈 AI의 창업자이시고 엔트로픽 공동 창업자신가요? 안드레이 형님께서 바이브 코딩이라는 거를 주창하셨습니다. 이거 솔직히 저 처음에 밈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뭐 바이브 장난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진짜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Y 콤비네이터라고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 관련된 생태계 뭐 투자하는 그런 회사인데 거기에 이제 분기별로 배치 프로그램이라는 거 돌려서 우수한 뭐 스타트업 같은 것들을 선발하는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4분의 1의 회사가 자기네들이 개발했던 코드의 95% 이상을 AI 코딩 뭐 어시스턴트 무슨 툴이 됐던 그런 걸 통해 만들었다라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고 최근에 우리 유명하신 마틴 파울러 형님께서 LLM은 어셈블리어에서 고급 언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포트란 써보신 분은 여기는 안 계시겠죠? 포트란에서 루비가 나왔을 때 어떤 혁신과 같이 이제 추상화의 수준을 높이면서 이제 비결정적 프로그래밍이라는 얘기를 엊그제 자기 블로그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추상화 수준이 높아지는 것들이 아니고 언어의 발전, 이제 어셈블리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의 발전처럼 충격적인 변화가 LLM이 가져오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연어로 생각하는 게 코드로 나타나질 수 있게끔 비결정적으로 추상화되는 시대가 왔고 LLM은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작년, 재작년의 트렌드는 생성형 AI 좋네요. 그래서 우리 챗봇 만들어 볼게요. 우리 회사에 문서가 이만큼 있는데요. 이거 답변 잘해주는 챗봇 좀 만들어주세요가 거짓말 안 하고 10건 중에 9건이었어요. 그런 요청이.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이미 다 끝났고 우리는 코딩 어시스턴트라던가 우리만의 어떤 최적화된 AI를 쓰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장표가 얘기하는 바는 이제 AI 솔루션의 트렌드가 코드 생성으로 많이 초점이 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실리콘밸리에서 뭐 조사를 했던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지원 챗봇보다 코드 생성 관점에서 AI 툴을 활용하는 것들이 기업 입장에서 좀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회사 아마존 큐 디벨로퍼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이게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개발하실 때 저희 회사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뭐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개발 수명 주기라고 나눠놓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조사를 하실 거고 코딩을 하실 거고 빌드 테스트 반복하시면서 배포하고
운영 관리하시고 이런 뭐 4-5가지의 사이클을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하시는데 그 전반에 걸쳐서 도움을 드린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코드 학습을 저희 AWS 내부 아마존.com 코드라던가 내부 GitHub 리포지토리 같은 것들을 쭉 뒤져서 했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AWS에 대해서 검색하면 나오는 화이트 페이퍼라고 하거든요. 저희 백서, 문서 같은 것들을 학습을 해서 계획이 모델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뭐 코드 추천부터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에이전틱 AI 기능들도 많이 추가가 됐고요. 뭐 이제 AWS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오늘 요거를 좀 말씀을 많이는 못 드릴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오늘은 자바 개발자분들이 많이 오셨다라는 행사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AWS 환경에서 뭐 자연어로 EKS 만들어줘, 혹은 내 코드에 코드가 아니고 인프라의 취약점을 알려줘, 이런 것들을 자연어로 물어볼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Q 디벨로퍼를 사용하는 어떤 패턴을 저희가 2개로 나눠요. 그래서 일반 개발자분들이 쓰실 수도 있지만 이제 인프라 개발 운영하시는 뭐 테라폼 쓰시거나 CDK, 클라우드 포메이션 뭐 이런 것들 쓰시는 분들이 이제 Q 디벨로퍼를 강력하게 쓰실 수 있는 도구다라고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 오늘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에서 어떻게 잘 쓰실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챗봇 얘기 드리면서 트렌드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 AI 기술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작년에는 무조건 레그였어요. 레그. 그래서 LLM이 학습하지 못한, 혹은 LLM이 모르는 우리 회사만의 데이터를 어떻게 얘한테 학습시키는 건 어려우니까 얘한테 어떻게 주입을 시키지? 얘를 어떻게 활용하지라는 관점에서 레그라고 뭐 이제 그런 기법들을 많이 썼어요. 우리 회사의 문서를 기반으로 뭐 데이터를 인베딩해서 청킹을 이렇게 나눠서 답변을 다시 해라, 이런 내용을 많이 얘기를 했다면, 올해는 에이전틱 AI입니다. 그 에이전틱 AI의 한 가지 기능에 레그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LLM 초기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뭐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며칠이야 이런 거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혹은 뭐 2023년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LLM은 현재 서비스되는 게 아니고 그 모델이 학습된 시점에 머물러 있는 지식 체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날씨 뭐야 이런 것들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LLM한테 어떤 툴을 쥐어주는 거예요. 그런 에이전트를 쥐어줘서 어떤 일에 특정하게 잘하는 도구들을 쥐어줘서 걔가 LLM이 못하는 것들을 그 도구를 통해서 자신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에이전틱 AI이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4가지 기능, 저희가 한 4-5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코드 개발을 위한 에이전트, 코드 테스트 코드를 만들기 위한 테스트 에이전트, 그리고 보안 취약점을 활용하기 위한 에이전트, 마지막으로 문서 만들어주는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각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에 맞게 에이전트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따가 다 보여드리겠지만 각각의 단계에서 에이전트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개발을 하거나 분석을 할 때 내 요구사항을 대부 에이전트, 개발 에이전트한테 말하면 얘가 스스로 생각이라는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추론을 해서 단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뭐 사용자에게 물어보든 내가 결정을 하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답변을 만들어냅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문서를 만들 때도 이제 에이전트 AI가 돌면서 내 코드를 쭉 보고 뭐 리드미를 쭉 보고 답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주기에 맞게끔 에이전트 동작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가 자율 행동형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뭐 퍼플렉시티나 챗GPT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추론 모드라고 있어요. 인퍼런스 모드라고 해서 틀어보시면은 어떤 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한 번에 뭔가 뭘 찾아서 요약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했고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 뭘 해야지? 라고 뭔가 단계가 쭉쭉쭉쭉 나와요. 근데 가끔 가다가 얘가 느려질 때 보시면은 막 자기 혼자 잘못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요.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생각하는 단계를 추론해서 넣는 게 자율행동형 AI고,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이 Q 디벨로퍼가 내가 시킨 지시에 대해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고 그걸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보여줘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을 쭉 세웁니다. 그래서 1단계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바독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내가 어떤 소스 코드를 봐야지, 쭉 보고 다 봤으니까 이걸 요약해야지, 이런 것들을 다 기재를 하면서 에이전틱 AI가 동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 방식은 그렇고요. 이따가 데모 보시면서 조금 더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제가 왜 넣었냐면 저희 회사가 어떤 기능 업데이트에 되게 느리거든요. 근데 요거는 5월 그러니까 4월 30일부터 저저번 주까지의 업데이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많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업데이트 되고 나서 또 두 가지가 더 생긴 게 뭐 MCP 지원을 한다. 클로드 소넷 4 모델이 뭐 지원이 된다. 이런 것들을 더 계속 추가를 하고 있어서 진심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혹시 이클립스 쓰시는 분, 우리 회사의 툴은 이클립스예요. 이게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있으시군요. 이런 환경에서도 쓰실 수 있게 이클립스 됩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건데 네. 아직 쓰실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진심으로 기능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데모를 보면서 볼게요. 제가 지금 데모를 보여드릴 어떤 환경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Q워즈라는 앱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6글자 단어 입력해서 이 글자에 몇 개가 맞고 몇 개가 틀리고 어디 있고 이런 간단한 그냥 뭐 단어 맞추기 게임 앱을 자바 스프링 부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본 앱이 있어서 제가 코드 생성부터 요거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 소스 코드는 있다고 가정하고 좀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코드 생성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인 뭐 예를 들어 많이 쓰시는 커서라던가 뭐 코파일럿이라든가 저희 회사 서비스에 채팅을 통해서 단순하게 일회성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요 기능은 이제 /dev라는 명령어를 치시고 나서 뭐 자연어로 쭉 서술을 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게임에서 뭐 어떤 버그가 있는 것 같은데, 혹은 뭐 어떤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이런 걸 추가해 줬으면 좋겠고, 이걸 추가했을 때 색깔은 뭐 어땠으면 좋겠고, 굉장히 자세하고 길게 기입을 하시면 얘가 계획을 세워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제가 오른쪽 아래에 지금 작성을 하는데 한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한글 동작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현재 프로젝트에서 이 문제가 뭐냐면은 매번 게임을 실행을 시킬 때마다 항상 같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드 분석하기도 귀찮고 해서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보고 좀 바꿔봐. 매번 똑같으니까 바꿔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알려줘라. 매번 좀 다른 거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썼고요. 하면은 사실 제가 편집을 좀 했어요. 이게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 한 2, 3분 정도 생각을 하고 추론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막 코드를 생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네, 생성을 하고 조금 느리죠.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first 뭐 어디를 보겠다, 두 번째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보겠다. 그래서 파일을 내가 어떤 것들을 보고 있는지 보여줘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라고 하면 LLM이 이 파일을 보고 있고 요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changed, 내가 파일을 수정하고 있어. 파일을 수정을 하고 이렇게 고칠 거야 라고 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업데이트 되거나 새로 생성이 되거나, 물론 필요 없다면 지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기능을 수정을 요청을 한 거지만 좀 더 복잡하게 뭐 특정한 기능을 더 추가해줘, 랭킹 시스템을 추가해줘 이러면 자기가 알아서 막 다 생성을 합니다. 생각보다 잘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코드가 지금 제가 인덱스가 0으로만 고정되어 있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얘가 바꿔주더라고요. 저 코드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테스트 코드까지 작성을 하고 제가 억셉을 하면은 그 디프 뜬 것들을 바로 수락을 해서 작동을 합니다. 네. 뭐 사실 한 몇 년 전이었으면 되게 특이한 기능이었지만 최근에는 이렇게들 많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테스트도 동일합니다. 혹시 테스트 코드를 꼭 작성을 해야 되는 회사에, 모든 회사가 다 그렇겠지만 제가 이제 옛날에 다녔을 때를 보면은 뭐 코드 커버리지를 100%를 해라라는 이상한 요구서, 이거 100% 안 되지 않나요? 파트장님 이러니까 상현아 안 되는 건 없어, 해야 돼, 이런 그런 회사를 다녔습니다. S모 회사라고.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하기 위한 일이 아니고 진짜로 내한테 필요한 코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코드가 진짜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처음에는 저도 되게 이걸 반신반의했어요. 그냥 퍼센티지나 채우는 코드를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단순하게 어떤 한 파일만 보고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 파일이 참조됐던 어떤 환경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 뭐 파일 뭐 테스트 단어의 파일들이 있으면 그걸 보고 어떤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얘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간단합니다. 그냥 슬래시 테스트하고 특정 파일을 뭐 언급을 해주실 수도 있고 뭐 전체 코드에 대해서 만들어줄 수도 있고 한데요. 이렇게 하고 그냥 테스트 코드 만들어주세요 하고 엔터를 치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조금 파일 크기가 크면 클수록 오래 걸리긴 하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코드가 지원을 하는 게 이제 자바의 JUnit 혹은 뭐 그런 패키지 다 지원을 하고 파이썬도 파이테스트 관련된 코드를 잘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테스트 코드가 한 번에 통과를 안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만들어서 꼭 뻑이 나요. 그러면은 그냥 그 문제가 나는 테스트 코드의 TC 같은 것들을 다시 물어보고 이거에서 테스트 코드가 왜 문제가 났니 뭐 이런 걸 물어보면은 다시 답변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한테 일 잘하는 비서가 생겨서 일 잘하는 신입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생겨서 내 대신 일을 많이 해준다. 이런 차원에서 좀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00%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냥 그 C1이나 C0 이런 레벨을 채우기 위한 코드가 아니고 실제로 유용한 코드들을 많이 만들어 줍니다. 요거는 진짜 써보셔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유용하든지는 네, 뭐 설명을 제가 잘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잘 만들어 준다. 이고 보안 검토입니다. 이제 리뷰가 코드 리뷰인데요. 조금 다른 관점의 코드 리뷰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코드 휘스퍼러라는 서비스가 아마존 큐 디벨로퍼 전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보안 스캔 기능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내 코드에 API 키가 그대로 기재가 돼 있다거나 혹은 좀 뭐 SQL 인젝션이 들어오면 위험한 코드들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스캔해서 걸러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좀 더 강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뭐 SAST 스캐닝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제 돌리는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은데 그냥 슬래시 리뷰라고 치시고 엔터 치시면 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 볼 거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코드 리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코드 리뷰를 쭉 보면서 뭐 CWE 보안 뭐 문제라던가 뭐 SQL 인젝션이 의심이 된다던가 이런 API 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뭐 어디 서비스를 통해서 갖고 오시던 뭐 시스템 변수를 통해서 가지고 오시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거를 제안을 해줘서 그냥 버튼 딸깍 하면은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제 배포하시기 전에 한 번씩 돌려보면서 이제 체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리포트가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집니다. 제가 엄청 많죠. 대충 짠 거라. 네. 로그인, 뭐 인젝션, 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한 번에 쭉 리포팅을 해주고 그냥 단순하게 이거 문제가 있어가 아니고 이거 어떻게 고치면 돼까지 자동으로 해주니까 확실하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큐먼트, 네, 스웨거 많이 쓰시죠? 근데 이제 리드미도 쓰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리드미 파일을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리드미 파일뿐만 아니라 뭐 자바독에 대한 문서를 만들어준다거나 주석을 대신 달아준다거나 코드의 어떤 전반적인 설명을 해준다거나 하는 것들도 잘 동작을 합니다. 보시면은 저도 아까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문서가 뭔 문서냐면은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자바 뭐 스프링 부트 모르고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실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깃허브에서 뭐 하나 받으면은 프로젝트 이거 어떻게 실행하지? 환경 변수 어떻게 설정하지? 이런 거 귀찮잖아요. 그런 거 물어보면은 스크립트 작성을 해줘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워크스페이스를 다 분석을 합니다. 아, 이 코드 이렇게 동작하고 요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고 폴더 구조 어떻고 깃허브에 잘 정리된 리드미 혹은 뭐 이거 어떻게 실행시키나요라는 기능들을 다 작성을 해서 보여줍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제가 억셉을 눌렀는데 에러가 났던 거는 그 폴더 구조에 권한이 없어갖고 그 밑에다가 제가 다시 추론을 해서 작성을 되는 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넣어놨고요. 그래서 에이전틱 AI의 특징이 뭔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에러를 그냥 내뱉으면서 죄송합니다 안 돼요 이게 아니고 안 되네요 다시 해볼게요 라고
얘가 알아서 수행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뭐 사용된 프레임워크가 스프링 부트 2.7이고 뭐가 있고 이거 실행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작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이고 요거 그냥 깃허브에 올리시기 전에 돌리시면 금방 문서 생성이 됩니다. 마크다운으로도 떨어지고 제가 여기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그림도 그려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라는 게 뭐 이미지를 그리는 거는 아니고 그 UML처럼 다이어그램 같은 것까지 그리는 거를 얘가 하거든요. 그거까지 잘 활용을 하면은 되고 저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요 기능을 쓰진 않고 QCLI에서 뭐 어떤 아키텍처를 그려줘 하면 제가 코드를 짜서 그리거든요. 그런 것들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관심이 있으실까봐 넣어놨는데 자바니까 자바 버전 트랜스포메이션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이게 혹시 우리나라의 자바 최신 버전이 몇 버전인지 아시는 분? 1.8입니다, 여러분. 1.8이 최신이에요. 다들 공감하시지 않나요? 무조건 1.8이에요. 예, 저도 근데 1.8 이제 지원 끝납니다. 거의 끝났죠? 2024년인가? 끝났을 건데. 네. 끝났고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그 특정한 기능 중에 4가지 기능이 있어요. 혹시 코볼 들어는 보셨죠? 코볼이라는 메인프레임이라고 옛날에 IBM이 만든 거 있어요. 거기서 자바로 바꿔주는 트랜스폼 에이전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VMware라고 또 이제 인프라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 또 있고 .NET 이제 자바랑은 조금 거리가 먼 .NET 프레임워크 어플리케이션을 플랫폼을 막 바꿔주는 기능이 하나 있고 맨 마지막이 자바 버전 업그레이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버전 8, 1.8에서 혹은 11 버전에서 최신 버전 이제 LTS 버전이라고 하죠. 17이랑 21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를 버튼 딸깍 하면 다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소스 코드 딱 보고요. 에이전트가 내부에서 돌면서 뭐뭐뭐 바꿔야지. 이거 디펜던시 뭐뭐뭐로 바꿔야지. 이거 패키지명이 이렇게 바뀌어서 없으니까 없은 걸로 바꿔야지. 다 수행을 해서 레포트를 딱 내줍니다. 그래서 개발자님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하고 레포트를 내면은 저희가 쭉 보고 검토하면서 이건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버전 디펜던시 있는 거 바꿀 거구나 수락을 하면은 바로 작성을 하게 되고 이제 브랜치에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작업 브랜치 하나 따서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일회성 기능이에요. 한번 업그레이드 하면 또 쓰실 일은 없는데 혹시라도 이제 레거시라고 불리우는 괴물이 있으신 회사에서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냐면 보여드릴 건데 그냥 슬래시 트랜스폼 누르고 버전 고르고 컨펌하면 끝나요. 이게 별거 아닌 작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레거시라는 괴물이 막 20만 줄, 30만 줄짜리 코드가 있는 묵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저 S모 회사라고 그러는데 있어요. 근데 있었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그러니까 이게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무서워서거든요. 이게 진짜 잘 돌아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얘네가 그런 걸 다 해줍니다. TC 짜주고 다 제대로 돌려갖고 제대로 동작하는 거 확인하고 다시 작동을 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이 확실히 유용하다라는 점이 있고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서블릿 API는 디프리케이티도 됐고요. 뭐 스프링 부트 2점 때는 이제 안 쓰고 3점 때부터 써야 되고요. 이런 것들도 해주고요. 코드를 어떻게 대체를 할 건지 디프도 떠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계속 하면서 얘가 뭘 하는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멈추고 다시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성공적으로 계속 재수행을 합니다. 아까 에이전틱 AI의 특징이 실패하면 얘가 다시 해요. 그리고 그게 좋은 점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컨트롤러 단에 어떤 파일이 박혀 있고 실제로 디프를 떠보시면은 뭐 어떤 뭐 SLF4J에서 뭐 로그4J로 바꾸거나 어노테이션을 바꾸거나 혹은 제일 많이 바뀌는 게 뭐 자바X에서 자카르타로 바뀐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자동으로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되고 서머리 보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제 보고하시면 되죠. 보고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간단하게 버전 업그레이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자바 1.8이거든요. 1.8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트랜스폼 자바를 한 다음에 뭐 어떤 버전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작동을 이렇게 컨펌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변환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합니다. 아래쪽에 뭔가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스타팅 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를 통해서 거쳐서 작업이 진행되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뭐 에러에 빠졌구나 혹은 뭐 문제에 빠졌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도 있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는지 볼 거예요. 그래서 디펜던시들이 추가가 뭐가 됐고 변경이 뭐가 됐고 코드가 어떻게 변경됐고 이런 것들을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패키지들이 끝났구나 리무브 되는구나 그래서 얘를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할 거구나라는 거를 쭉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시면 이게 짧게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뭐 리퀘스트 매핑 뭐 혹은 자카르타가 생기거나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동으로 하는 게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AI의 힘을 빌려서 잘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스프링 부트도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자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스프링 부트에 한정 지어서도 얘가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프링 부트 트랜스폼 기능이 있는 건 아닌데 동작을 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넣어놨고요. 보시면은 자바 17 기반의 스프링 부트 2.7입니다. 그래서 2.7을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다가 똑같이 제가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VS 코드라 좌측에 있습니다. 조금 툴이 달라서 좌측에서 뭐 타겟 버전은 그대로 두시고 내가 뭐 유닛 테스트 어떻게 할 건지 스킵을 할 건지 런을 할 건지 정해 주신 다음에 뭐 디프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지 설정을 하시고요. 자바 버전 업그레이드는 아니라서 자바 버전은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이거는 스프링 부트에 대한 디펜던시만 보려고 했었어요. 보시면은 스프링 부트 2.70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빠르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7에서 3.3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고 뭐 영향받는 패키지들이 이렇게 있다 쭉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잘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것들을 찍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느낀 거는 단순한 이런 반복 작업이라던가 많이들 알려진 작업들에 대해서는 잘 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폼.xml에서 뭐 좀 어떤 게 바뀌었는지 볼게요. 버전 바뀌었고 2.7에서 3.3 뭐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뭐 패키지 뭐 바뀌었는지 좀 볼 건데 이런 식으로 자바 X에서 자카르타로 다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다 잘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 발표 장편 좀 부끄럽긴 한데 아마존도 1.8 아마존닷컴도 자바 1.8 레거시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이걸 썼고 실제로 이게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4,500년의 시간을 아꼈다. 이거 사람이 반복 작업하면 이만큼 든대요.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끄러운 건 저 아마존닷컴이라는 회사가 1.8을 아직도 쓰고 있다는 게 좀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회사마다 사정이 있는 거니까 그 작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 뭐 코스트 세이빙적인 관점에서 이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이걸 쓰시면 좋겠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번외로 CLI입니다. 이제 CLI 툴을 설명을 안 낼까 하다가 최근에 트렌드가 꽤 많이 있는데 좀 아까 말씀드린 안드레이 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그분이 이제 클로우드 코드라는 거를 최근에 발표를 하면서 올해 연말쯤이면 사람들은 아이디를 안 쓰게 될 거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CLI 툴을 통해서 코딩을 하고 CLI 툴을 통해서 작업을 하는 세상이 더 편해질 거야 라는 인사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엊그제죠. 제미니 CLI 나온 거 써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희 회사도 물론 그 전부터 CLI를 계속 쭉 밀기는 했습니다. 아까 업데이트 내용에서도 IDE 툴보다는 CLI 툴에 대한 어떤 업데이트가 좀 더 빠르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CLI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툴입니다. CLI예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뭐가 되냐면 뭐 똑같아요. 그냥 채팅이랑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야 자바 내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어. 해줍니다. 잘합니다. 그리고 빨라요. 그래서 뭐 현재 폴더 구조 설명해주고 어떤 거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면 잘 짭니다. 그리고 CLI가 좀 더
제가 느끼기에는 아이디에 대한 종속성이 없다 보니까 코드 생성적인 면에 있어서 좀 더 잘한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에서 붙어 있는 툴은 사실 아이디 툴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그 아이디 툴에서 뭔가 설정을 해야 되거나 뭐 어떤 뭐 인덱싱 설정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것들이 좀 종속성을 많이 받는데 이건 그냥 로우 코드로 그러니까 코드로 바로 쏘는 거라서 확실히 좀 반응이라던가 결과물이 확실히 제가 느끼기엔 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줘요. 네. 초기 프로젝트 생성부터 제가 아까 그 데모 찍으면서 뭐 문서 생성해줘, 이 폴더에 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해줘, 제가 그대로 테스트해봤는데 네 똑같이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CLI도 잘 되고 요것도 한번 제가 찍어봤는데 아까 그 저희가 스크립트 만드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제가 그냥 그 폴더 들어가서 이 폴더 구조 뭐 얘기 안 해주고 내가 이거를 만들어 달라고 QCLI한테 요청을 했는데 정말 동일하게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과물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까지 지가 알아서 그 세션에서 실행을 시켜줍니다. 테스트 코드가 뻥 났을 때 지가 알아서 수정하는 것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내가 뭐 지시를 잘 내리지도 않았는데 잘 알아서 동작을 하니까 좀 좋았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MCP입니다. 그 MCP라는 것이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쉽게 말하면은 LLM 모델한테 무기를 지어줄 수 있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이 MCP를 지원하는 툴과 MCP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으면 LLM 모델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QCLI에다가 MCP 서버를 한 12개 붙여서 쓰는데 뭐 AWS 문서도 붙여놓고 노션도 붙여놓고 뭐 스미서리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붙여놔서 뭐 예를 들어서 저의 고객이 AWS에 뭐뭐가 안 돼요라고 물어보면 저 그대로 긁어갖고 물어보거든요. 진짜 잘 답변을 해줘요. 그리고 노션으로 만들어줘. 완벽하게 동작하진 않습니다. 막 댓글로 쓸 때도 있고 그래서 좀 커스터마이징은 필요한데 어쨌든 제가 해야 될 일의 많은 부분을 MCP를 통해서 많이 해결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보안적으로 문제가 없으시다면 많이 활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 티어가 2개가 있습니다. 월 $19 내시는 거는 이제 회사라던가 어떤 좀 헤비하게 쓰실 때 쓰시면 되고 저도 그냥 개인 노트북에서는 왼쪽 거 무료 티어 씁니다. 근데 기능적인 차이가 그 횟수 제한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 티어에서 좀 더 추가된 기능은 이제 기업 차원에서 우리 회사에 뭐 100명한테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디 체계 관리하고 얼마나 썼는지 관리하고 그런 기능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무료 티어 쓰셔도 충분히 쓰실 수 있고 이제 AWS를 조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WS는 어카운트라는 게 있습니다. 어카운트는 뭐 EC2라던가 S3라던가 뭐 람다 이런 거 서비스 쓰실 때 들어가는 사이트잖아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큐디벨로퍼는 그냥 여러분이 빌더 아이디라는 거를 만드셔갖고 계정 만드셔서 갖고 계셔서 이거 로그인하시면 쓰실 수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쓰셨던 AWS 어카운트 콘솔과는 전혀 무관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달라요.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달라서 AWS 계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필요 없고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걸 또 저희가 권장드리고 있고요. 어디서 쓸 수 있나요? 네, 이클립스 됩니다. 이클립스까지 되고 VS 코드 되고요. 그 인텔리제이 되고요. 혹시 뭐 반도체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스템 베릴로그라는 언어까지 다 지원을 해서 언어 지원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이런 것까지 돼요라고 했는데 그 반도체 설계하는 것까지 검증을 해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기능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CLI도 물론 지원을 합니다. 다만 CLI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윈도우에선 조금 뭐 깔아주셔야 돼요. 그런 거 있고요. VS 코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확장 설치하시면 되고요. 인증하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공개를 해놓을 거니까 그냥 쓱 보시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게 됩니다. 인텔리제이 계열도 똑같습니다. 로그인 하시고요. 쓰시면 되는데 요 오른쪽 걸 자세히 보시면은 그 데이터 쉐어링이라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면은 야씨 니네 회사가 우리 회사 코드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안 가져갑니다. 요거 체크 해제하시면 안 가져가요. 근데 가져간다의 개념이 저희가 여러분들의 소스 코드를 보고 학습하는 데 쓴다 그런 거는 일절 없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다가 뭔가
히스토리를 남겨서 저희가 뭐 버그를 추적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사용한다는 거지, 저희가 코드 학습에 뭔가 우리 모델 학습에 여러분들의 코드를 전혀 쓰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나마도 무료 버전의 경우에는 체크 해제를 하시면 저희가 갖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 버전은 이런 옵션조차 없어서 못 갖고 갑니다. 안 갖고 가요.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CLI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를 지원합니다. 맥OS, 리눅스, 윈도우인데 윈도우는 WSL이라고 그 리눅스 같은 거 까셔야 됩니다.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그래서 로그인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팁을 좀 드리자면 제한이 되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무료 사용자에 대해서 제한이 리밋이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다른 툴들에 비해서, 예를 들어 뭐 땡에 비해서 좋아요. 무료로 쓰시기에 참 좋은 툴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사실 프리티어로서 많이 좀 확산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고, 오늘 저쪽 들어오셨을 때 광장 같은 데서 저희 부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면 빌더 아이디 만들거나 KR 유저 그룹 들어오시거나 코드 챌린지라고 챌린지를 하셔서 1등에게는 저희가 크레딧 코드 $100 발급을 해드리니까요. 예, 시간 나실 때 점심 드시고 심심하면 요거 들어오셔갖고 하시면 저희가 크레딧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약 한 40분 동안 혼자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Q&A 짧게 한 5분 정도 가져보려고 합니다.